네, 20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작가 마주보다 불안과 매혹 사이의 세션의 진행을 맡은 편집자 강윤정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올해로 벌써 11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팬데믹 사정으로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을 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 한자리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분들께는 새로운 문학 향유의 경험을 선사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분들께는 좀 더 깊이 있는 교류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가고 있는 서울의 가을이죠. 지금 이런 가을을 배경으로 작가님과 독자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주제는 월담, 이야기 너머인데요. 오늘 모신 두 분의 작가님께서 이야기 너머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스트리밍 중인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함께 하시는 중간에 작가분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그곳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 질문들 위주로 제가 작가분들께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작가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괜찮은 사람을 쓰신 강화길 작가님과 편의점 인간을 쓰신 일본의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간단히 소감 그리고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라타 작가님께 먼저 여쭐게요. 작가님 한국에 처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오셔서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더 특별한데 참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はい、小説家の村田沙耶香です。オンラインではなく現地に来ることができて、実際に作家さんとお会いして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自分は幸運だと思っています。素晴らしい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 괜찮은 사람을 쓰신 강화길 작가님 계신데요. 작가님도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강화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올해는 좀 특별한 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제 도서전 때도 그렇고 제가 독자분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감각을 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다시 만나 뵙게 되는 이런 기회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도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온라인으로 만나 뵙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작품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이제 작가님들 어떻게 쓰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는데도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아서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괜찮긴 한 건지 궁금해지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화길 작가님과 무라타 작가님의 작품이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두 분 작가님께서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공포, 불안, 혐오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작품 전면에 여성의 문제, 불안과 혐오, 공포의 문제를 키워드로 삼아서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무라타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말씀 좀 부탁드려요. はい、私は、質問をいただくまで女性であること、痛みとか嫌悪とかを自分では意図的にはテーマにしていなかった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それは自分の人生の中にごく自然に宿っていて、子供の頃からものすごく女性であることの痛みとかプレッシャーとか、何かずっと透明なナイフで刺され続け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感覚を抱いていました。そのことは小説を書くと自分の無意識の中から物語の中に流れ込んできて、どうしてもその中に発生してしまう、なんかそういうことをずっと繰り返し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になります。 네. 강화길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질문 여러 번 받으셨었죠. 네, 항상 단골 질문처럼 받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비슷하게 대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작가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설을 쓴다는 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인간으로서 경험한 어떤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것들을 녹여낸다는 것인데, 이제 그 어떤 그 렌즈가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서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어떤 그 감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감각에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당연히 녹아 들어가 있고, 그걸 제대로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강화길 작가님 작품 가운데서도 이제 괜찮은 사람, 그리고 이제 편의점 인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괜찮은 사람을 포함해서 강화길 작가님의 작품들에는 어떤 장면들을 쌓아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안한 장면들이 겹겹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거나 혹은 폭발하기 직전에 끝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독자분들께서는 좀 열려있는 결말이다라고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길 작가님 그 이후에 다른 장편들을 포함해서 강화길표 스릴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강화길표 여성 서사, 여성 스릴러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서사 방식을 통해 혹은 이런 어떤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쓰시면서 독자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거나, 처음에 쓰실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 계속 작품을 써오시면서 독자분들의 반응도 읽으실 텐데, 그런 독자분들께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목적을 두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전달하겠다라거나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설이 해석되는 방향,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나왔을 때 그 소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파열음 같은 것이 일종의 그런 해석과 결과인 것 같고요. 쓰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쓰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소설과 밀착하는가, 그리고 이 인물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도 이제 작은 바람 같은 게 있다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이 인물을 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준다면 나의 주인공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는 쓰고 있어요. 네. 강화길 작가님의 작품은 그 활자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책이. 활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계절이 언제이냐에 상관없이 손끝이 막 시려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감의 웃음이겠죠. 근데 여름에 읽어도 한기가 느껴지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최근에는 어떤 작품을 쓰고 계시는지도 여기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는 그 이전에 괜찮은 사람에서부터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은 그 이후를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최근에는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게 있으세요?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네. 손이 시린 또 문장을. 다만 이제 스타일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불안하고 서스펜스가 강하고 좀 긴장감이 높고 이런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취향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 괜찮은 사람은 저의 첫 번째 소설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쓸 때와 쓸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소설을 써오면서 스타일에 대한 어떤 고민은 계속 이제 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달라졌다고 이제 생각해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읽혀보거나 이렇게 요즘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 그러면 네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네 네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거네 라는 이제 반응이 돌아오는 걸 보면 아 여전히 나는 이곳에 뿌리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여전히 스산한 이야기에 관심을 스산한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작가님들마다 결국 어떤 그 코어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그 깊은 울림을 주면 또 계속 따라 읽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스산한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의 편의점 인간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편의점 인간은 그 작품을 포함해서 제가 작가님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정상성 혹은 평범한 삶, 거기서 한 발 떨어져 있는 화자나 설정을 통해서 그 화자나 설정이 약간 우리 눈에 이상해 보일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나는 내가 자각하면서 이게 왜 이상하지? 하고 한 번 더 그 레이어가 더 씌워지면서 생각하게 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인간에는 인간 자체를 좀 매뉴얼화 해버리는 시스템 그리고 평균적인 삶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그릇된 동경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을 보여준 작품이었는데요. 그 작품 자체를 포함해 작가님께서 20년 가까이 실제로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었다는 작가님의 개인적인 서사가 더해지면서 이 작품이 조금 더 특별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처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캐릭터 설정이나 구성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コンビニ人間を書いてる時、私は本当にリアルタイムで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働いていたので、私自身がとても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に洗脳されていたので、コンビニについて小説にするのは自分がおばあさんになってからだと思っていました。けれどある時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を舞台にしようと突然降ってきたように思いました。主人公は今の古倉さんの前はもう少し私に似た違う人物でしたけれど、それはうまくいかなくて、その原稿を全部捨てて誰か作ろうと思った時に、私の主人公はいつもそうですが、でも特に信頼できない語り手というふうに、よく日本の評論の方とかがおっしゃるような読者にとって100% 信頼できたり理解できたりする語り手ではない人物にしたいと思いました。そして徹底的に何か合理的なものに合理的な考え方と作者である私とは違う歯車で動いている人間、そういう人をすごく想像して、私は小説を書くときいつも似顔絵を最初に書きますが、彼女の似顔絵を描いて彼女の育ってきた人生の年表を書いて少しずつ主人公の古倉さんを作り上げて私たちは出会いました。 네, 작가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표까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해보신다고 하셨죠.
근데 일단 굉장히 지금 들으신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소설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너무나 밀접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 문학과 사회의 밀접한 연결성이 더 드러나는 작품을 쓰시는 두 분이라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분이 지금 보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는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듣고 싶은데요. 작가님이 팬데믹 이후 이 사회를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가 여성으로 살면서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이 작품엔 어떻게 반영되는지 두루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화길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팬데믹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를 저는 태어나서 어쨌든 이렇게 큰 사건을 처음 겪은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에 관한 저의 감각은 좀 혼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곧 끝날 것이다, 뭐 안정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점점점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왔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되는 이제 순간이 돼서 제가 아까 기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마스크라는 한 겹의 어떤 막이 어쨌든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죠. 이 존재가 과연 사라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불안감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걸 글쎄요, 여성으로서의 저의 삶과 조금 연결시켜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제가 소설에 썼던 어떤 그런 감각들이 아무래도 불안이라던가 공포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았던 이유는 어쨌든 제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서울로 혼자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느끼게 된 그런 감각들은 어쨌든 공포나 불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감각하지는 못했지만 돌아보면서 느껴보니까 내가 어떤 안정망에서 벗어나서 혼자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그 기저에는 불안함과 공포나 이런 것들도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고 그런 것들이 소설이 발화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 팬데믹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그게 조금 증폭되는 것 같은 감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꼭 여성으로서의 어떤 감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거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병원에 갈 때나 이럴 때 제 몸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그런 병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좀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 이게 팬데믹 이후 제가 좀 느끼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한 번도 직면해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일본에서 작가님을 모셔오게 됐지만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바꿔놓을까 지금 모두가 고민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무라타 작가님께는 지금 이런 팬데믹 혹은 팬데믹 이후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방금 편의점 인간 얘기도 해주셨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 작품을 쓰셨다면은 다들 마스크를 쓴 채 만났겠죠. 그래서 또 다른 느낌의 편의점 인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팬데믹과 그 이후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私にとってもパンデミックはものすごく衝撃的な体験でした。それがまだ続いています。でも一番苦しかったのは、つながってると思ってる人とどの情報をその人が得ているかによって心がつながってると思ってた人と分裂するような経験が何度もありました。そのことが私は怖くなりました。会って笑い合って、もちろんマスクなしで笑い合って、とても何か深いつながりがあると思ってた人たちが、その人がどこから情報を得ていたかっていうことをパンデミックの前はそこまで意識していなかったんですね。なので得ている情報によって違う行動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私は何か大きな心理学の実験をされているような、情報で人はどのように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大きい実験に飲み込まれ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恐ろしさを感じていました。自分自身も自分が信頼できると思う情報をなるべく得るようにしていましたが、何か違った雑音に一日コントロールされてしまったり、何かその自分の危うさ、自分が確固たる意思ではなくてすごく入ってくるものに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る危うさを持っている、そういう恐ろしさを感じました。もちろんウイルスも恐ろしいのですが、そういう人間の心理というか、人間の心理のうごめきのようなものが私にはとても恐ろ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ね、そのことをすごく深く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には、ビニールのシートがかけられて、みんながマスクをしてフェイスシールド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私はまだ小説の中にマスクを登場させたことはないのです。私の小説が、私が現代という呼んでる時代はみんな今マスクをしていますが、それがいつまで続くのかわからないまま書いていて、まだ私はそのことを書けていない。これが非日常なのか、10年後も日常になっていくのかわからずに、それを書く勇気が持てずにいます。でももしかしたら10年後はマスクをしていることがごく自然に日常に溶け込んだ小説を書いている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変化も私には何か恐ろしくて、そして奇妙なことに感じられます。 아직 마스크가 작품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지금의 감각이 언젠가 5년 뒤, 10년 뒤 그 이후에라도 작가님들의 작품에 분명히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제 무라타 작가님께서도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강화길 작가님께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사회의 이 상황 같은 것을 바로바로 좀 작품에 적용을 해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시간을 좀 쌓은 뒤에 그 이후에 쓰시는 편을 택하시는지. 저는 코로나 상황을 좀 몇 편 썼는데 사실 저도 작가님과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이걸 과연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라기보다 좀 헷갈리는 좀 경우가 좀 있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의 현재성,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어떤 순간의 사건이라면 이걸 지금 내 소설에 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 어떤 일종의, 사실 내면에서는 이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설을 계속 이제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현재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고, 그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다는 좀 욕구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단편 소설, 최근에 발표한 단편 소설에서는 코로나 이 상황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소설을 좀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상황이 분명히 작가님들께도 인상에 남아서 그 다음 작품 혹은 다다음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인가 또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다 잘 보고 계시겠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접속하셔서 채팅창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황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님들이 쓰신 여러 좋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화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독자인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인간에서 제가 받은 영향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욕망하고 욕망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정상성의 범주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업을 구하고 그 이후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등등의 여러 삶의 루트 같은 것이 그려져 있죠. 근데 그것과 완전히 벗어나 있는 편의점 인간이라는 화자를 만나면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길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불안감이 나 혼자 느낀 게 아니었다. 내가 느끼고 있었던, 늘 마주했던 공포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누군가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다른 연대감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꾸준히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나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강화길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언젠가 소설을 통해서 작가님도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작가 등단하신 지 10년 되셨습니다, 벌써. 그 10년 동안 본인에 대한 이해가 이 소설 뭐 쓰는 것, 읽는 것을 포함해서 작가로 살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지, 작품을 쓰면서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는 그 느낌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머리로는 늘 하고 있지만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항상 깨우쳐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런 사건들은 항상 소설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소설이라는 게,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삶보다 별로 극적이지 않다는 거,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상들은 뭐 불안이라는 단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어들 자체는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뭐 불안, 뭐 공포, 뭐 스산함. 하지만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짜 어떤 문제들보다는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소설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이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구나. 그것의 작은 어떤 편린들을 그냥 좀 적어놓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최근에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은 굉장히 일찍부터 소설을 쓰셨잖아요. 뭐 초등학생 때, 10살 때부터 소설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어떤 그 마음이 어린 시절부터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께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소설이어야 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私はすごく子供の頃からものすごく怯えた子供でした。怯えた孤独な子供でした。なんだろう、誰にも心を開いてしゃべる、リラックスしてしゃべるということを全く思いつきませんでした。顔色を伺って自分の言葉ではない言葉をずっと発していました。小説を書いている時だけ、小説を書き始めたのは多分10歳とか12歳とかで、あれが小説と呼べないようなとても幼いものでした。でも小説というものを書いた時に、私は、自分の意識の言葉ではなくて無意識の力みたいなものが小説の中に発生して、多分子供が小説を書いたからだと思うのですが、ちょっとトリップしているような感じになって小説に引きずり回されるような感じがしました。でも私はそこに自分の真実というか、自分の中に眠っているとか、人間の中に眠っている言葉とか、真実よりもっと奥底の開けてはいけない扉のようなものがそこにたどり着けるような気がして、ものすごくのめり込んで小説を書いていました。小説を書いている時だけが人の顔色を伺わず、誰にどう見られるかを気にせず、ただ小説のためだけに言葉を存在させることができる唯一の時間でした。それは今でも少しそういうところがあるのですが、なのでその引きずられていく感覚に何か祈りのようなものがあるのだと思います。それが自分の意識を信じていなくて、自分の無意識の中に眠っているどこかへきっと連れて行ってくれるんだという多分祈り、そういう感覚でずっと子供の頃から書いています。 엄청 멋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써오신 많은 작품을 써오셨죠. 그 이야기의 힘을 가지고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씀으로써 내가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성 같은 거 무라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目指している方向性は、私が本当に子どもの頃、本当の本当という言葉を好きでした。本当、ただの本当っていっぱい大人が口にしたり、本の中に、子ども向けの本の中にあったりするのですが、それを引き剥がした後にもっと見てはいけない、これが存在したら人間にとっては都合が悪いくらいの本当のことが眠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てなりませんでした。私はどうしてもそれが見たかったのです。それはただの好奇心ではなくて、私を蝕んでいるものの正体のようなものがそこに眠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ただと思います。そしてなのでどうしてもそれに触りたかった、そこへの憧れがあってずっと書き続けていました。小説は私にとって何か教会に近いものでした。両親は仏教ですが、私には無宗教だと言われました。私は小説の神様というものを信じていて、ワープロの中から子供だったのでワープロから小説が上がっていって、神様が小説を本にすると思っていました。すごく子供っぽいのですが、何かそういう個人的ではなくて神様に対する強烈な祈りとか願いとか、そういうものがなんか取りつかれて小説を書いていました。 소설의 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의 신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드린 질문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굳이 여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계속 제가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마 여성 작가로서 경험하는 현실이 여성이 경험하는 현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계 작가님께서도 아마 이런 질문을 종종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작가로서 경험하는 현실이 그냥 내가 여성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현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런 글을 쓰고 나도 모르게 나의 글로 인해서 제가 어떤 착각 같은 거를 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충돌하는 걸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제가 이제 소설 안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떤 고독이나 공포나 뭐 부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썼다고 해서 제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집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일치가 여성의 지금 현 주소, 지금 살아가는 삶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집중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여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나누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끝없는 충돌이 오히려 저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불일치감 혹은 일치감을 작가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독자로서 궁금했었거든요. 무라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해요. 내가 여성인 작가로서 사는 것과 그냥 생활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하는 현실, 거기에서 어떤 일치감 혹은 불일치감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私は、いつも人間としての自分、人間の女性としての自分と作家としての自分が分裂しているような感覚があります。人間としての自分はいやおうなしに日本の社会というものにどぷっと浸されていて、そこで育てられていて、そこでずっと沈められていて、そこを出ることができない、そこの日本の女性として生きるというなんか大きな湖のようなところにどっぷりと大きな力で沈められながら暮らしている、そこに浸っている人間としての自分の心にいろいろな変化ができたり、透明なナイフでズタズタにされていたり、いろんな心の変化や体の変化が起きています。ただ小説家としての自分はその人間としての自分を少し後ろから見ていて、その人間としての自分に起きた心理的な変化とか発見とか痛みとかをもう少し遠くから眺めていて、小説を書く時に、いつも水槽をイメージしているのですが、水槽の中に、似顔絵を描いた人を入れて、その人と仲のいい人を入れてみたり、どんどん水槽の中で化学変化が起きるようにどんどんいろんなかけらを入れていくというイメージでいつも小説を書いています。その時に自分も使えます。人間としての自分から切り取ったあの痛みを切り取って結晶にして入れたり、切り取って血だらけの肉片を入れたり、そうやって小説を書く時に利用します。でも小説家としての自分はその水槽の中で化学変化、自分の想像を超えた化学変化が起きることだけを望んでいて、もしもその中で女性としての自分が傷つくようなおぞましいことが起きても、それを正確に書き留める実験者であ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それが小説家として正しいかどうか全くわからないのですが、必死にとにかく正確に書き留めています。なのでその分裂、女性なので小説を書いた後、人間として女性としての自分がズタズタになっている時があります。それを別に小説家としての自分がすごい大きな喜びを抱いて見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何か自分の仕事、それを書き留めるのが自分の仕事だと思って淡々と冷静に書き留めています。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 수조에 이런저런 것을 넣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편의점 인간을 처음 쓰셨을 때는 그 첫 번째 수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셨던 실제적인 에피소드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겪으신 에피소드가 그 수조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예시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私は実際のエピソードをそのまま使うということがあまり上手にできない作家なので、少し実際のエピソードをもう少し変えて入れます。最初に入ったのは古倉さんという主人公の女性の似顔絵と年表を書いて入れました。で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を私は、3店舗か4店舗のチェーンで働いたことがあるのですが、それを合わせて架空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を作ってそれを入れました。それで、それを店長とか白羽さんとか妹とか主人公と会話をして、何か主人公と化学変化を起こしそうな人間を、それもやっぱり似顔絵を描いて少しずつ入れていきました。でもその時自分の経験というと、知らずに入っていたのは自分の肉体だったように思います。あの作品には働く人間の肉体が入っ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それは私があえて水槽に入れた覚えがないものでした。だから私の実際の経験から流れ込んでいって小説の中に発生したものだと思いました。 네, 아마 작가님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것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종의 육체감 같은 것으로 그것에서 발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강화길 작가님은 그러면은 무라타 작가님 지금 수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화길 작가님의 경우에는 집필하실 때 그런 어떤 무언가를 여기에 내가 넣어서 뭔가 화학 작용을 본다 하는 그런 느낌, 어떤 그 집필 방식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거나 좀 같이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건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이 어떤 형태가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고 좀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점토 같은 거를 계속 매만진다는 기분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초고를 굉장히 빨리 쓰고 그 초고를 오랫동안 좀 퇴고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퇴고 과정이 그러니까 초고를 쓸 때는 빨리 쓰기 때문에 좀 거칠게 쓰고 마음대로 쓰고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인물들, 그 발화들 이런 게 잔뜩 담겨 있지만, 퇴고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세심하게 좀 수정되어야 하고, 이 소설의 톤과 분위기, 전반적인 어떤 소설의 맥락과 잘 맞아야 하니까 그 퇴고 과정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때 점토를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지난한 어떤 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점토의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경우도 더 많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리에 앉아서 그 점토를 매만지는 과정이 제가 소설을 쓸 때 어떤 감각인 것 같아요. 네. 수조와 점토의 대결인데요.
덩어리에서 깎여져 나가고 좀 다듬어져서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형상을 마주하게 되는 작가의 감각과 그리고 수조에 내가 아는 것들을 넣어서 새로운 화학작용을 보는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무라타 작가님은 좀 작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작품을 좀 빨리 쓰시는지 또 궁금해요. 초고를 어떻게 쓰시고 퇴고 어떻게 하시는지 집필 방식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私は書くのは遅い方だと思います。いつも最初にどうしても手を使わないとダメで、多分子供の頃書いてた癖だと思うのですが、ノートにいっぱい、似顔絵だけではなくて彼らが住んでいる家の間取りとか使っているベッドとか窓から見える光景とか、なんとなくイメージをいっぱい、ものすごく人に見せたらびっくりするような下手な絵で描き留めていきます。なのでずっとなんか手と頭がつながっているので、ずっと手を使って描いていて、ある程度シーンができたらそれをワープロパソコンに打ち込んでプリントアウトします。プリントアウトしたものに白い紙をたくさん挟んで、また手を使っていっぱい描いていきます。私も小説が一体どこに向かうのか、この人たちがどうなるのか全くわからないで書いています。ただ、手を使って書いてるとなんか思いがけないようなシーンが生まれたり、言葉が生まれたり、主人公が私にとってはとんでもなく思えるような言葉を発したり、そういうことがどんどん起きていきます。そういう手とあとパソコンを打つ作業とキーボードと手を行ったり来たりしながら書いています。 손으로 그렇게 작업을 처음에 막 하신다는 게 장면이 좀 상상도 되고 신선한 것 같아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손으로 써오신 것이 좀 몸에 많이 익으셨겠죠. 그리고 머리와 손이 그렇게 연결된 느낌이라는 것도 좀 신선한데요. 강화길 작가님도 손으로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PC로. PC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작업하실 때 막 혹시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온라인 인터넷 다 끊고 막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몰아붙이진 않으시나요? 속세와 인연을 끊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좀 다 있다는 게 저를 좀 안심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 PC와 뇌가 한 몸이 되신 작가님도 계시는데요. 네, 작가님들의 이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작가님들께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을 지금 몇 개 여쭤볼까 해요. 영문으로 들어온 질문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작가님들의 작품이 여성 문학 역사와 문학 전통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쓴 작품이 여성과 문학, 역사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아주 나중의 일이겠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길 작가님 어떠세요? 이런 건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먼 훗날의 일일 것이고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작가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그 무언가를 남기고 그 남긴 것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의 어떤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직접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건 그냥 저는 쓰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순간에는 제가 미래를 생각할 겨루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여성 문학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으로 존재를 하고요. 여성 작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보다 더
제가 더 어떤 문학에 있어서 어떤 다른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좀 오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감정에 진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더 작가로서 충실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라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돌아봤을 때 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 私も、菅先生と、はい、ちょっと似ていると思います。私に小説を書くことを教えてくれた先生が、小説は楽譜であって作家は楽譜を作っている、読者はその楽譜を演奏しているという言葉を教わって、私はすごく繰り返しその言葉を反芻しながら書いています。読書をするということは、私が今書いた楽譜を10年後の人が演奏す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と思うのですが、それがどんな音楽になるのかはその人の個人的な演奏とか個人的な化学変化であって、それは、私がもしも長生きして聴けたら嬉しいですが、その音楽が予想がつかないものになったらとても楽しいと思っています。なので自分の小説はこういうふうに、読んでほしいとか、そういうことは、そういう願望はあまり抱かないようにしているのです。それは読者も演奏する側のアーティストであって、その音楽を私が 100% 与え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読者から発生した言葉とか音楽とか、それを読者自身が味わうのが私が望む読書、自由に味わうのが読書だと思っているので、私自身がこのように読んでほしいとかそういうふうに決めることではなくて、10年後とか100年後1000年後、私の楽譜がもし地球に残っていて演奏してくれる人がいたら、その人にとってそれがどんな音楽になるのか知りたいなとは思いますが、それは私が決めることで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네요. 작가는 악보를 그릴 뿐이다, 연주는 독자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괜찮은 사람과 편의점 인간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 저마다의 연주가 다 있는 걸 텐데요. 그럼 작가님들은 독자이기도 할 텐데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주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장르의 책을 연주해 보겠다 하고 주로 집어 드시는지, 독자로서. 그래서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시는지, 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최근에 즐겁게 읽으신 책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화길 작가님 먼저 대답해 주세요. 네, 항상 그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그러면서 책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좀 늘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새 책을 찾으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는 이미 읽었던 책, 아주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한테 익숙한 책이 좀 위안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뜬금없을 순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 같은 걸 하면서 학생들과 꼭 공유하는 책이기도 한데,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책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씩은 꼬박꼬박 읽는 거죠. 이 소설이 저는 점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읽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공포감, 그리고 비록 이 소설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있는데,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설 역시 어떤 한 악보로서 존재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었죠. 이걸 해석해 오는 시각과 관점들이 무수히 바뀌어 왔는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관점 역시 그것과는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독서의 주름이 이 소설의 주석으로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멋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소설을 좀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반복해서 연주해 가고 계시는군요. 점점 더 멋진 연주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무라타 작가님은 어떤 악보로 연주하고 계신가요? 私も少し読書の仕方が似ていて好きな本を繰り返し読む方です。ずっと何度も何度も繰り返し演奏している本は大学生の時に愛していた松浦理恵子さんという日本の作家の本で、その方の作品、当時は「献身」という作品、性同一性障害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が、その献身の主人公は種同一性障害というものだと自分を言っていて、自分は人間ではなくて犬だとすごく女性の苦しさも感じていて、そして本当に犬になってしまってすごく大切な女性に変われるというお話です。松浦さんの献身とか、あとその後書かれた、女性同士の関係を描いた最愛の子供だとか、松浦さんの小説は自分が女性としてではなくの痛みももちろん救ってくれたし、読み返すたびに人間としての痛みもものすごく繰り返し演奏することによってそこの部分に対しての理解もどんどん深まっていく、私にとってすごく大切な本です。 무라타 작가님도 평소에 되게 좀 기발한, 좀 충격적인 설정을 하는 작품들도 종종 쓰셔서 되게 그 말씀 주신 작가님의 작품도 같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자분 질문, 그 앞에 질문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떠셨는지도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팬데믹 기간뿐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뭔가 다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주로 페미니스트, 인종민 소수자 차별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제기가 되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홍일 작가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마치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혹은 좀 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주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런 것들이 포문이 열리듯이 폭발을 했고,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혼란의 어떤 상황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혼란의 어떤 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바깥을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보게 되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어떤 진실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각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빨리 이 모든 게 빨리 쉽게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지난 시간 동안 착각했던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이 지금 다 진행 중인 과정이죠. 결국은 아직 끝난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 계속될 일이기 때문에 무라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이 일어난 여러 소수자 및 뭐 이념의 차이 등등으로 인한 차별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작가님으로서의 의견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今もリアルタイムで目の前で起きていて、いろんな人が切り刻まれているのを目の当たりにしているようで、ちょっとうまくまだ言葉にできずにいます。でもどうだろう、すごく苦しいと思うのは、パンデミックが起きる前は例えば私の友達とかがさらにパートナーの男性から逃れようとしていた女性がさらに弱者になっていて、さらに深くに閉じ込められた。今まで閉じ込められていて、でもその穴から抜け出すように這い上がっていた人がもっと深くに閉じ込められて、諦めは怒りだと、この本の解説に書いてあったのですが、怒りとかではなくて諦めていく、そういう光景をいくつか見ました。穴の中で、真っ暗な穴の中で、女性に限らず諦めていくたくさんの人たち。私はそれが本当に苦しくて、自分に何ができるかは本当にまだ分からず、ただ呆然と立ち尽くしています。でも少なくとも生きている人間としてこの世界からこの光景を自分の脳に記憶すること、それは直接的ではなくても何か自分の小説に違ったひびとか違った痛みとかそういうものを与えるような気がして、私はただ呆然と立ってまだ世界を録画しています。ただそれだけの存在です。まだ。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우리가 동시대 그리고 동세대 작가의 작품을 계속 따라 읽게 되고 또 계속 열심히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독자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늘 이제 작가분들 만나면 궁금하죠. 소재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어디서 이것이 글감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화기 작가님 먼저 부탁드려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소설 쓰는 거다 보니까 소재 직업병처럼 그냥 이걸 쓰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늘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 100개쯤 생각하면 그 중에 소설이 되는 건 한두 개 정도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엄청 의식을 하고 이거는 뭔가 소설거리가 되지 않을까? 좀 대단한 사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뉴스에서 본 뭐 사회면에 난 굉장한 사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의외로 사실 쉽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정말 뭐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일상적으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런 대화 같은 데에서 정말 느닷없이 그냥 이거는 소설로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 어떤 소재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나오진 않고요. 그거를 계속 다듬고 제가 쓰는 어떤 스타일과 방식과 제 소설에 맞는 분위기로 계속 그 수정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결국 내 소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무라타 작가님의 경우에는 소재 어디서 얻으시나요? 私自身は、その
人間としての私はものすごく浅はかで短絡的で、ものすごくいろんなことを忘却しながら生きています。なので私は無意識の袋のことをいつも考えています。人間としての私がいくら小説にとっていいような素材を見つけてもすぐ忘却してしまうのですが、それは忘れたようでいて、無意識の袋の中に入っていて冷凍保存されて眠っています。なので書きながらその無意識の袋をできるだけ攻撃して、そこから自分でも忘れてる何かが溶け出して飛び出してくるように水槽の中に飛び出してくるように少し仕向けます。そうすると自分でも忘れていた出来事とか、何か、テーマだったり、あと誰かの強烈な表情だったり、普段忘れていたものが小説の中から形を変えて突然現れます。なのでなんとなくそういうことが起きるように書きながら自分の無意識をナイフで攻撃しています。 네, 수조에 이어서 무의식의 주머니까지 표현이 너무 이색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무의식의 주머니를 공격하신다는 표현도 기억에 남는데, 이제 두 분이 서로의 작품을 읽으셨나 하는 궁금증도 독자분이 보내주셨어요. 혹시 읽으셨는지 궁금하고, 읽으셨다면은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강화길 작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당연히 읽고 왔고요. 뵙자마자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편의점 인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은 아마 굉장히 깊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정상성에 대한 어떤 강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다지 이렇게 흘러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정상성의 강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고 있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말이, 마지막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그 문장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 남성도 정상성의 범주에 벗어나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일종의 어떤 타협을 하려고 이 여자 주인공과 그런 생활을 해 나가다가, 이 여자 주인공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만의 어떤 삶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충격이라는 게 마치 저 자신을 공격하는 듯한, 내가 숨기고 있고 숨기고 싶고 사람들한테 별로 들키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들켰을 때 정말로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감추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소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되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정상성의 범주 혹은 그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뭐 생각하거나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건 정상성 안에 있기를 원하게 되기 쉽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주신 것처럼 공격하는 대목이 있었던 것이죠. 무라타 작가님은 혹시 강화길 작가님 작품을 읽으신 게 있으실지, 뭐 어떤 감상이셨을지 궁금합니다. はい、私はこれが日本版の表示「大丈夫な人」という短編集を、本当に私にとって大切な本になりました。本当に大切な読書でした。書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ずっと透明なナイフで刺されているという言い方をさっきしましたが、それの言葉ですら表現できない不安とか不穏とか、そういうことをずっと日常の空気の中に浴びながら吸い込みながら、でもそのことを誰にも言えずに生きていました。
でもこの本を読んで初めて言葉という形でそれと出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小説に書いてあることは、私をそういう意味で一人にしなかった、私に出会わせてくれた、とても大切な本でした。そしてまた違う意味でも、弱い人、弱くて苦しんでいる人の痛みというものを、遠くからではなく内側から、それが内側から想像できるような、本当に自分に宿っているような痛みを抱く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小説たちは私にとって、ちょっと普通ではないくらい深い感動と衝撃を受けました。私はこの本は日本では発売されたばかりだと思うのですが、もっと多分もうたくさんの、どこの本屋さんに行っても置いてありました。たくさんの人が読むと思いますが、すごくたくさんの人にとって大切な小説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本当に書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 서점 여기저기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듣기 좋은 걸까요? 가서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 자체가 월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 너머로라는 부제가 있긴 하지만 월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각자 상상하시는 그 담이 다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무라타 작가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제일 처음 떠올렸던 거는 어쨌건 시든 소설이든 문학이 국경을 넘어서 어딘가로 가 닿고, 그리고 그런 문학이 이제 저에게도 오잖아요. 저도 해외 문학 독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렸는데 참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작가님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강화길 작가님 작품 중에 그 괜찮은 사람에 실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음복에서 개인적으로 명절에 벌어지는 남녀의 문제가 있죠. 화목한 명절에 반대에 서 있는 감정인 공포를 느꼈던 점이 있으실 텐데요. 음복을 쓰실 때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음복의 뒷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음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특정 사건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사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실 비슷하게 경험했을 법한 일을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겪어왔죠. 그리고 가족 문제라는 거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 가족이 겪는 어떤 문제라는 거는 특정 에피소드나 등장인물의 역할이 다를 뿐 좀 비슷한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도 있었고, 뭐 계속 응축되어서 제 안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쓸 수 없다고 느낀 부분이 많았어요. 음복이라는 소설을 처음에는 이런 가족 문제를 장편으로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많고, 이건 나에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소설로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말이 좀 길어지고는 있지만 그 세나라는 어떤 주인공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좀 이야기의 시각이 좀 또렷해졌고, 이 시각과 이 관점 그리고 이 인물을 동원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느낀 어떤 감각들을 에피소드화 시킬 수 있겠다라고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진척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제가 겪은 어떤 저라는 인물의 어떤 역사적 기록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록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난 소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작가가 겪은 일이나 뭐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결국은 작품이 될 테니까 감정의 기록물이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그 전에 제가 무라타 작가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편의점 인간이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 아마 다른 여러 나라의 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뭐 리뷰를 보신다거나 하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상에 남은 어떤 리뷰나 독자의 반응 혹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느낀 공통적인 감상 같은 게 있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私はコンビニ人間がたくさんの国で翻訳されたことをすごく不思議でした。韓国にはコンビニ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例えばヨーロッパとかにはコンビニはないと聞いていたので、なぜそれを読んで意味が分かるのか私にはちょっとよく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でも私は最初コンビニを不思議なカルチャーとしてコンビニがない国の人は読んでるのかなとすら思っていましたけれど、私の本を翻訳してくれた翻訳家さんが Zoom でイベントをしてくださ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あそこが翻訳しづらかったとかその時にアルメニア語の翻訳家さんが、この小説は登場人物の名前を変えたらアルメニアの小説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なのでもしかしたらこの圧力、普通だとか女性としてノーマルに生きることということ圧力というのはもしかしたら文化が全く違って気候が全く違ってそういう言語も全く違っても何か共鳴できるものとして存在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と少し印象深く思っています。 정말 한국은 편의점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편의점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읽힐까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인상적인 리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독자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강화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결혼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 같은 게 조금씩 있었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그 제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것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균열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는 그 균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보다 확실히 지금 더 많이 느끼는 거는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혼이고 뭐 비혼이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생각도 없는데 당연히 누구나 다 결혼을 하니까 불안해서 하는 것 이런 것에서는 확실히 좀 조금씩 좀 멀리 그래도 많이 처음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멀리 왔던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나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건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를 낳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고 싶으냐 낳고 싶지 않느냐는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아이가 있는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서 이제 선택해 나가는 이제 삶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게 저는 좀 집중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세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무라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일본이 이런 현상이 조금 한국에 비해서 일찍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結婚というものに対してなんとなくですが、若い世代の人とお話をすると感覚が全く違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難しいのですが、女性の貧困の問題があると思うのですが、たまにですが少しちょっと辛いことですが、時代が逆流している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る若い方と出会うことがあります。自分の母はお見合い結婚で、私が幼い頃は、お料理ができてすごくいいお嫁さんになってお金持ちの人と結婚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それは私は恐ろしい人身売買の話をされているような感覚があって、ものすごく怖かったです。でもだんだんと今一人でいる人が増えているとは思うのですが、その代わりでも婚活という結婚するためのサイトで人と出会う人がすごく増えています。私がよくカフェで小説を書いていますが、両隣がそういう婚活サイトで知り合った人たちが、お互いデートというよりかはもうちょっと事務的に自己紹介をしています。多分経済的に一人で生きてはいけない人は、個人の欲望とか生き方とかいうより以前に結婚という選択肢を選ぶということを大学生の子からいくつか手紙をもらいました。コンビニ人間の古倉さんは結婚をおそらくしない人ですけれど、私も本当はそのように生きたいけれど、経済的にそのようには生きられないので婚活を始めました。私は私の多分その人の望む人生ではなく、多分経済的な問題でその人生を選ぶ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が、古倉さんのように生きたかったですというお手紙を何通かいただきました。なので私の本当の願いは、全ての人がそういう大きな力のせいではなくて、自分の選択で1人を選んだり2人を選んだり、3人でもいいのですが、自分の人生を支配されているのではなく、自分の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世界になるといいなと、すごく個人的に祈っています。 네, 어떤 삶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레이어의 영향을 받잖아요. 나 개인의 욕망이 변하는 것이 이제 점점 확산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제 제도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말씀 주신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당연히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변해가는 것이겠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가능한 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오늘 작가 마주보다 세션은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아쉬우니까 짧게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길 작가님 어떠셨나요 오늘?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점점 어렵다고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10년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그 숫자에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소설 쓰는 것과 비슷한데 소설을 처음 쓸 때는 지금보다 더 좀 과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로웠던 어떤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소설을 써 나가면서 제 소설의 밀도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잘 쓰고 싶고 더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고 더 어쨌든 과거의 나보다는 더 나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그 순간순간 대답했던 어떤 말들이 나중에 결국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럴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이렇게 전해들은 자리가 소중한 건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 순간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꺼내놓는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분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영감을 받고 좀 용기를 얻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라타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私もこのような文学フェスティバルの旅をしていつも思うのは自分がどんな人と出会ってどんな言葉を受け取って帰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本当に大切な方とお話しするときいつも怒られるのですが私はその方の目を見てどんどんその人に吸い込まれていきます。そういう私はもしかしたら明日には違う言葉に変わってるかもしれない今日しか出会えない言葉かもしれないですがそういう大切な言葉をお二人からたくさんそして菅先生から本当にたくさん受け取りました。それはものすごく私の作家としての深い部分を刺激することで私は多分明日帰りの飛行機の中でも小説を書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がその時にはやっぱり無意識の中に今日受け取った言葉が大切に保存されています。そのことは私にとって本当に大切な変化だと思っています。本当に素晴らしい言葉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こで聞かせていただいて私は大変幸福です。そしてこうやって出会ってお話を聞いていただけて大変幸福に思っ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만남도 무라타 작가님의 어떤 냉동 보존된 무의식의 주머니에 소중히 들어갔으리라 믿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느꼈지만 저희가 정말 막 너무 불안정한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에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서울국제작가축제 남은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